정경화의 별들의 고향. 네, 별들의 고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저널인 미디어 정경화입니다. 네, 오늘도 사법개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심평 변호사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세 번째인데 느낌이 어떠세요? 항상 새로운 주제를 우리가 택해서 하니까 네. 새로운 마음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법 관련 지식을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공익 제보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공익 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공익 제보자가 과거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그랬죠. 그러던 것이 내부 고발자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공익 제보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사실은 공익 제보자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랄까, 그런 것이 대단히 미흡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대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넣었죠. 상당한 비중을 갖고 넣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을 조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나 공익제보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아, 네. 공익제보 선대위까지 꾸려졌다면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었던 걸로 느껴지는데, 그럼 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이 공익제보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거. 무엇보다도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뿌리 깊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익제보를 했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너만의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될까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텐데도 왜 남은 그렇게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만 볼까요? 우리 사회는 말이죠. 조직 우선의 문화, 이것이 이제 뿌리 깊죠. 이것이 이제 어디서 발언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농경 사회의 집단적인 문화, 그런 것도 수백 년, 수천 년간 이어왔는 게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고, 군사 문화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라서 상명하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시하죠. 박정희 씨가 1961년도에 5.16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군사 정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군사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죠. 이런 가운데 조직에 대드는 사람, 조직의 치부를 까발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인데, 이분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군사 정권의 핍박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구도 자기가 먹던 우물물에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조직 우선의 문화에서 이것이 그분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런 민주투사라고 할 수 있는 또 국가의 중요한 공직을 맡았고 또 앞으로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봐서
이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 뿌리를 가늠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네. 내부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응징한다. 네. 막 이런 것이 그 보편화되어 있죠. 네. 우선 조직에서 가해지는 그 응징이 있죠. 가장 그 쉽게 쓰는 수단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런 거로 해서 막 형사 고발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경찰, 검찰 또 법원을 거치는데 이 내부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건 검사건 판사건 간에 네. 하나 이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 그 행위가 어떻게 우리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느냐 하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사회의 그 조직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제대로 살 수 없게끔 하는 막 그런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네. 지난 정부 정말 어렵게 정부를 바꾸는 어려운 경우를 겪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공익제보자 문제가 아주 커다랗게 이슈에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순실 씨에 관해서 그 가장 그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박관천 경정이었죠. 네네네. 박관천 경정이 그 십상시에 관한 청와대 감찰반의 그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격분을 사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쫓겨나고 또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엄청났죠. 이 박근혜 정부의 그 몰락의 원인을 그 유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고영태 씨가 용기 있게 박근혜 씨와 그 최순실 씨의 그 커넥션 대충을 그 짐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그 고발했죠. 그렇게 해서 이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그 몰락의 그 직접적인 원인을 두 분이 가장 그 큰 원인을 제공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지금까지 그 결과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렇죠. 예. 박관천 경정은 그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죄를 받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끝나려고 봅니다. 물론 공직을 그만두게 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박관천 경정 같은 사람은 공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하니까 다음에 아마 국회에 나가도 당선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그분이 상당한 결기가 있고 또 말씀을 아주 잘해요. 장래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는 불행하게도 실형을 선고받고 이 법원에서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제 판사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고영태 같은 사람들이 내부 고발함으로는 사회적인 감적인 부분을 오픈을 시켰어요. 그러나 판결을 내리실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봐줘야만 할까요? 근데 그 판사마다 그 입장이 다르겠죠. 제가 그 판사를 하면서 1990년대 초반에 제가 경주에서 그 형사단독을 했는데 당시 그 경주 지원은 포항까지도 관할하는 그 상당히 큰 그 법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포항이 그 경상북도 지역의 그 시민운동, 노동운동의 본거지였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단속되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 중에는 전대협 의장 대행을 하던 연세대 나온 친구인데 그 기억나는 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다 그 내부 고발자죠. 그렇죠. 계속해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우리 체제의 개선을 꾀했던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처분을 했죠. 그 당시 그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그 법정에. 제가 풀어주면 또 잡혀오고, 풀어주면 또 잡혀오고. 단골 손님 중에 지금도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를 만나면 꼭 그 판사님 그럽니다. 한 번 판사는 영원한 판사님. 그런 뜻이 그 뜻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당시 그 판사를 하면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또 온갖 추잡한 또 인신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 전대협 의장을 풀어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었죠. 이 풀어는 줘야 되었고 풀어줬을 때의 그 후폭풍이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그 재판을 하면서 심지어 그 어머니를 정상에 관한 증인으로 그 채택을 제가 직권으로 불렀죠.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이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정상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풀어주고 했죠. 역시 그런 후폭풍은 엄청났죠. 그렇게 해서
제가 당시에 그 아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저놈은 고자라서 저런 판결을 한다. 뭐 검찰에서는 막 대놓고 그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죠. 저는 그 판사로서 내 양심상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없다. 네. 막 그런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판결을 했죠. 네. 제가 만약에 고영태 씨 재판을 맡게 됐다 그러면 잘못된 정권, 네. 그것을 무너뜨리게 한 그 역할을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렇죠. 예. 고영태 씨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처분을 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살고 먹고 또 돈을 벌어야 가족도 부양하기 때문에 그런 집단에 들어갔었지만 가서 보니 비리가 있었다. 내부 고발을 한 후에도 그 사람의 죄가 물어져야 되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판사님께서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풀어주고 했을 때 그 검사들의 그 행위가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요. 판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왜 개인적인 뭐 사생활로 판사님을 괴롭혔는지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그 법원 검찰의 이 조직 문화가 아주 네. 강고하죠. 자기들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어긋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네. 보복을 합니다. 네. 법원에서도 막 그렇습니다만 특히 검찰에서는 더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좀 없애자. 왜 없앴으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가졌던 시각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조금 어긋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데 검찰은 여전히 조직 문화가 강고한 거죠. 네. 최근에 서지현 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현정인가? 임원정 검사. 임원정 검사. 그러면 서지현 검사랑 임원정 검사 또 네. 이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검찰 조직 내부의 피부를 드러내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당했던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서검사에 대해서 온갖 요소를 뱉으면서 인격적으로 말살을 하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예들을 그냥 넘겨서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발본색원에서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예. 가장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허점이라든지 인격을 말살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예. 만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도 그 당시뿐만 아니고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비난을 네. 해왔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지금에까지도 네. 그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검찰뿐만 아니고 검찰은 또 양반입니다. 보안사나 또 요즘 기무사나 또 안기부, 네. 그때는 중앙정보부, 그 사람이 되는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은 변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 차곡차곡 쌓이는 이 사회에 그들이 말하는 좀 암적 존재라 생각하면 네. 그것을 막 아주 안달하게 적어두는 거죠. 네. 심지어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박정희 씨에 관해서도 박정희 씨가 과거에 네. 남당 요원 역할을 했죠. 네네. 그런 것까지 파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고선 대통령을 하니까 네. 일본 말로 네. 가라 파일을 올려놓는 거죠. 네네. 그러나 박정희 씨가 사망한 즉시 위에 가라 파일은 들어가고 진짜 파일은 올라왔다는 거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당하지 못한 네. 평가를 해서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했다고 네. 합니다. 물론 제 대해서도 그렇게 했겠죠. 네네. 저는 그 파일의 내용을 한번 전에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걸 그러셨어요? 들으면서 참 기겁을 했죠. 네. 들으셨지만 어떻게 손볼 수 없으셨죠? 그렇죠. 해결도 못하고. 네. 그에도 공익제보에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김혜호 씨 사건도 있고, 인천관광공사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로스쿨 입학 청탁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익제보에 관해서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용케에 네. 빠져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가령 아까 제가 고영태 씨 사건을 제가 맡았더라면 관대한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네. 그런 비슷하게 무죄를 받거나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네네. 그런 정말 운이 좋은 경우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예들이 많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네.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가령 김혜호 씨. 네. 이분이 과거에 네. 2007년도 6월 달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박근혜 씨가 최순실 씨하고 그 긴밀한 정치적인 뗄 수 없는 관계다 말했다가 네. 바로 구속돼 법원에서 네. 실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네, 네. 이런 그 명예훼손 사건에 그 실형 판결을 그 낸다는 것은 그거는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판사는 바보입니다. 지금 그 이 명예훼손이 그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그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그 한국의 명예훼손 그 법제가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그 말하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저 형사처벌을 없애라. 형사처벌을 두더라도 네네. 벌금형만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압력도 넣고 하는데 네네. 아니 명예훼손 그 한번 했다고 해서 실형 판결까지 했으니까 네. 김혜호 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혜호 씨 같은 분은 한국의 땅에 사는 게 겁이 났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더 큰 일을 그 당할 수 있겠다 네. 싶으니까 캄보디아로 가서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시 한국에 와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만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 당시만 이때가 뭐 2007년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때 되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얼마든지 자부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가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예. 심지어는 나라를 떠났을 정도로. 정 선생님 말씀하신 인천관광공사 직원의 경우에도 네. 2017년에 이분이 그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네네. 제보한 내용 중에 일부가 그 감사원감사에서 맞다. 네. 확인까지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여기서 참 그 놀라운 것은 그 노조가 네. 나서서 제보자를 색출하라. 이런 인간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렇게 그 나서서 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노조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이 노조는 무엇을 위해서? 글쎄요. 뭐 결국 그거 아닙니까? 기득권 쪽으로 줄을 섰나? 그렇죠. 우리는 그 샘물을 먹고 있지 않느냐. 아, 그 샘물에 그 누가 침을 뱉었다. 네. 이런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네. 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그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6년도에 로스쿨에 입학 청탁을 한 교수가 있었다. 네. 뭐 이런 게 그 언론에 그 보도가 됐죠. 그 이 발설을 한 교수 네. 바로 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별것도 아니고 네. 그냥 책에다가 딱 한 줄 썼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네. 뭐 이름도 안 밝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언론에 그 보도가 되고 하면서 문제가 커져버린 거죠. 네. 로스쿨 교수 측에서는 뭐 네. 그 저를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죠. 아, 네. 그 실제로는 그 교수가 입학 청탁하는 것은 그 분명한데 수사를 맡게 된 그 경찰에서 대구 시경에서 그 네. 수사를 했는데 네. 그 수사라는 것이 그 참 그 코미디 같은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 경북대 그 로스쿨 교수들한테 전체한테 그 당신은 교수의 입학 청탁 행위를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 그 공표를 하게 한 거죠. 네, 아니오로요?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교수들은 뭐 자기 소속된 뭐 직장에 명예가 있으니까 아니요, 라고 들은 사실이 없다고 뭐 그래 했는데 일부 양심적인 교수들은 막 답변 자체를 뭐 거부해 버리고. 네.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답변을 한 전원 교수가 입학 청탁한 것을 듣거나 본 일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한 거죠.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시경에서는 입학 청탁은 없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수사의 대상이 되고, 네. 제가 이제 검찰에 가니까 삼엄해요. 바로 형사처벌할 것처럼 하는 거죠. 네. 그때 그 수사관이 저한테 못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네. 했습니다만, 네.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일말의 양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주소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네. 대구지검 관내를 벗어나도록 해라. 아, 그리고 고민을 했죠. 내가 또 당하는구나. 네. 그러다가 오신환 의원을 그 식사를 한번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오 의원 앞에서 내가 이런 그 경우에 네. 처했습니다. 하소연을 한번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 대구지검에서 이상하게 네. 막 어떻게 그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것도 이거 자료를 내도록 하세요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그 내고 어떻게 하니까
호의적인 그 분위기가 뭐 조성되는 느끼면서 뭐 잘 됐구나 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네. 그 무혐의 처분이 그 내려진 거예요. 네. 이 사건에서 네. 가장 확실하게 네. 입학 청탁을 한 현장을 그 목격 현장을 그 목격한 사람의 그 정이 담긴 그 녹음을 그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당신은 그 입학 청탁을 목격하거나 그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그 문항을 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없었다고 해서 저를 처벌하려고 하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수사가 진행됐던 거죠. 네. 근데 그 몇 달 후에 제가 그 국회 세미나에 갔다가 네. 오신환 의원을 다시 그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오인이 그 저한테 묻습니다. 혹시 뭐 그때 그 사건이 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대구지검에서 막 올바른 그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 말하니까 그때 오인이 그 비로소 하는 말씀이 저하고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들은 그 말을 토대로 해서 검찰국장한테 이렇게 그 부당한 수사를 했어야 되겠냐, 네.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그런 그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저는 이제 비로소 오 의원이 그렇게 검찰국장한테 한 그 말이 있어서 이 사건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네. 해결을 받거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오 의원이 그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네. 저는 또다시 그 처벌됐을 그렇죠. 겁니다. 이런 그 수사나 네, 재판이 네.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인식의 문제가 좀 상당히 예. 뿌리 깊으네요. 예. 뭐 어떤 제가 그 네. 사건에서 말이죠. 네. 거짓말 탐지기 한번 조사해달라. 그렇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음. 거짓말 탐지기 대질신문 한번 하게 해달라. 네. 그거 안 해줍니다. 그냥 내부 사정을 얘기하는 그 자체로서 이게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네. 이런 사람은 그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아주 그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검사나 판사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좀 뭐 위로 단계를 거쳐서 뭐 공론화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 맡은 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커팅하고 해결해버리는 그런 것도 그렇겠죠. 되는 거죠. 예. 네. 만약에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의 좋은 결과가 많지 않아질 때는 앞으로도 계속 공익 제보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고 공익 제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모색해주는 변호사님의 앞으로 하실 일인 것도 같습니다. 지난번 그 네. 대통령 선거에서 그 중앙선대위의 그 한 위원회로서 그 공익 제보 지원 제보자 그 지원위원회를 그 만들려는 의사를 그 여권에서 가지고 있었고 또 만들었죠. 네네. 그러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정부의 차원에서 네. 이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사람이 한 말의 신빙성을 따져가지고 네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하는 네네. 이런 그 위원회가 그 설립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러면은 공익제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겠죠. 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 제62조에 보면은 내부고발죄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있긴 있었나 봐요. 물론 예. 이것이 어떤 법적인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공익 제보한 분들도 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소수의 그 공익제보자가 법조문에 의해서 62조 이하의 여러 가지 네. 보호 조치들이 있죠. 네. 신분을 보장하고 또 그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시정지 조치라든가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 보호를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은 그 보호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네네. 사실은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 못하는 않느냐 하는 네.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너무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힘없고 정말 백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국민이 찾아와서 내가 이거 참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네. 정당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칭찬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 관료화되고 네. 조직의 생리랄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기관의 생색을 내는 일에는 나서는데 네. 대부분의 사건은
어둠 속에 그대로 묻혀놔 버리는 거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에 계시는 판사분들 또는 공무원들 이 모든 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왜 존재하는지 그것만 정확히 안다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이 보호 조치조차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네. 그 기관은 이미 너무 비대화, 그렇죠. 관리화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제보자에 한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가 정부위원회로 발족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칫 공익제보자로서 어떤 제보를 한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자기네 개인 사리 사욕 내지는 자기의 억울함을 마치 공익제보인 것처럼 했던 사례가 또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 김태우 사건을 봐도 그거는 사실은 공익제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결국 본인이 또 좀 안 좋은 경우를 당했죠. 그런 경우도 없을 수는 없겠죠. 헛된 공명심에 기초해서 폭로 행위를 하는 수가 있겠죠. 정 선생님께서는 김태호 사건, 또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저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러세요? 김태호 씨 경우에는 이걸 좀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일단은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히 어설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만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공익제보 행위가 우리 사회를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면을 청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호하자고 하는 논의를 전개시킴에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 내부 고발 행위, 공익 제보 행위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부 고발 행위가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착안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신재민 사무관의 건에 대해서 내부 고발 건에 대해서 다른 측면의 생각도 있으시다고 한 걸 보니까 제대로 된 기준, 이 사람의 제보한 내용이 심의하는 기관도 사실은 우리 공익제보자 이 위원회 같은 거를 설립해서 오픈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신속하게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우리가 김태호 사건이나 신재민 사건 거기에 관해서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없는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원회 같은 곳에서 빨리 심사를 해서 가부안에 결론을 내주면은 국민들은 많이 안도를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 그러면 잘못된 현상을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오늘 공익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물론 올바른 공익제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남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는 제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공익제보를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여기에 정말 전문가인 심평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익제보가 이 땅 위에 뿌리 내려서 좋은 꽃을 피우기까지는 갈 길은 멀었지만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공익제보자의 보호 문제라든가 또는 나가서 사법 절차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 많은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부조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제가 러펌을 발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 삶의 마지막 사회 봉사의 기회로
살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꼭 있으시면 저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